5번은 안 봐도 됩니다. 5번. 자, 우선은 임대인에게는 수선 의무는 있는데 보호 의무는 없다. 자, 특수한 임대차는 보호 의무도 있죠. 숙박 임대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자, 거기에는 보호 의무까지 있다. 자, 우선은 수선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규모, 두 번째는 대규모, 세 번째는 사소. 자, 사소한 수선은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 대규모는 임대인이 부담, 소규모는 원칙은 임대인이, 특약을 하면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뒤로는. 자, 6번의 보호 의무의 내용. 자, 안전 배려 의무, 도난 방지 의무. 자, 일반 임대인에게는 보호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에 일시 사용을 임대차인 숙박 임대차의 경우에는 있다. 자, 4번에 보시면 차임 정액 청구. 자, 그것도 판례거든요. 자, 정액을 청구했을 때 언제부터 정액을 하느냐. 자, 정액을 청구해서 소송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재판이 확정됐을 때 정액이 되느냐, 정액을 청구했을 때부터 정액이 되느냐. 답은 언제? 청구했을 때부터. 소급하여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차임 부정액 특약. 자, 차임을 올리지 말자 특약. 임차인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자, 차임 부정액 특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유효. 자, 그러면 정액을 할 수 없어요, 원래. 자, 정액을 할 수 없는데 사정 변경이 있으면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3번에는 니은을 한번 부터 읽어보세요. 니은. 자, 읽어보시고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자, 읽어보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자,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있고 임차인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럼 임차인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무효 이렇게 됩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 자, 올해도 아마 지상물 매수 청구는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이런 지상물 매수 청구. 우리 토지를 빌렸는데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토지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자, 끝나면 먼저 뭐를 해봐야 되나요? 바로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바로 할 수 있어도 지상물 매수 청구는 바로 못합니다. 갱신 청구를 해보고 갑이 거절을 해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2년을 연체를 했습니다. 토지는 2년이고 건물은 2개월입니다. 자, 2년을 연체하면은 갑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의 연체로 갑이 즉시 해지해서 종료가 됐어. 을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즉, 을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끝났을 때는 매수 청구가 부정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기간을 안 정했어요. 기간을. 그럼 기간을 안 정하면은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를 해서 임대차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을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임차인의 잘못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을은 여전히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데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요때는 갱신 청구도 생략입니다. 바로 할 수 있다고. 왜 그럴까? 자, 보통의 매수 청구는 갱신 청구를 거쳐서 매수 청구 하거든요. 근데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서 끝났을 때는 갱신 청구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왜? 갱신 청구 해봤자 안 받아주잖아요. 해지 통고했는데. 맞죠? 근데 어차피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때는 갱신 청구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다. 그게 1번입니다. 1번. 자,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때는 갱신 청구를 할 필요도 없다. 자, 이번에 채무불이행이다. 그 말은 임차인이 2번을 연체했다. 그럼 임차인의 잘못으로 끝났죠? 그때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3번은 걸쳐 사건입니다. 걸쳐 사건. 보세요. 생각보다도 그 걸쳐 사건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자, 을이 임차인이다. 근데 옆에 제3자의 토지가 하나 더 있어. A의 토지.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을이 빌린 토지에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매수 청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제3자의 토지와 임차지상하고 걸쳐서 지어졌어.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을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자, 우선은 지문에 자, 걸쳐서 건물이 들어섰을 때 임대차가 종료되면은 갱신 청구를 해보고 거절당하면 을은 건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세요.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그 말은 독립한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요거는 무슨 사건? 걸쳐 사건. 걸쳐 사건. 자, 사원의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 옆에 써놔라. 아무거나 다 된다. 참 공부하기 좋다. 그래서 기존 건물도 되고, 임차인의 동의도 필요 없고, 무허가 건물도 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어도 되고, 임대인에게 소용이 없어도 되고, 다 됩니다. 자, 안 되는 건 3개밖에 없다. 1번. 오, 잘한다. 2번. 오, 잘한다. 3번. 3번에서 좀 걸린다. 자, 비닐하우스, 고가의 지상물, 임대차 목적에 위반한 지상물 3가지. 그 3가지만 안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지상물 매수 청구는 언제 행사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지상물 매수 청구 소송을 하면은 1심, 2심, 3심이 있거든요. 이거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1심에서 재판, 2심에서 재판, 3심에서 재판,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울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산은 부산고등법원 관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심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판사가 안 받아줬어. 그러면 2심에서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또 2심도 안 받아줬어. 3심에서 할 수 있을까요? 지상물 매수 청구를. 예. 자, 옆에 써놔라. 행사 방법과 시기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심에서 행사했다가 처리한 후 항소심, 즉 2심에서 다시 행사할 수 있다. 지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을 그만큼 보호합니다. 다만 옆에 써라. 철거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할 수 있다. 자, 6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6번. 지상물 매수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이다. 주체와 상대방.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상대방이 누구냐.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는 논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잘 옵니다. 자, 주체는 누굴까요? 지상물의 소유자인 토지임차인. 자, 읽어보세요. 지상물의 소유자인 토지임차인. 자, 그래서 6번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물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말은 지상물도 소유하고 있고 임차인이고 이래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할 수 있느냐? 상대방.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매수 청구는 7월 1일 날 했다고 봅시다. 7월 1일 날. 근데 매수 청구는 7월 1일 날 했는데 5월 1일 날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날 땅 주인이 병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숫자를 항상 잘 봐야 돼. 숫자, 날짜를 잘 봐야 된다고. 그죠? 자, 종료는 언제? 5월 1일. 주인이 바뀐 거는 6월 1일. 매수 청구는 7월 1일. 그럼 매수 청구하러 가보니까 땅 주인이 바뀌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매수 청구할까요? 한번. 자, 임차권이 소멸한 것은 5월 1일이다. 그다음 매수 청구는 7월 1일 날 했다. 주인이 6월 1일 날 바뀌었다. 누구한테 하느냐? 갑에게 합니다. 갑. 자, 그러면 갑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을 뭐라고?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갑을. 자, 잘 들어보세요. 임차권 소멸 당시의 소유자. 한번 해보세요. 임차권 소멸 당시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고. 소멸 당시의 소유자. 소멸 당시의 임대인. 갑에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 상대방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차 종료 5월 1일 후 토지를 취득한 6월 1일 병에게도 매수 청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판례가 조금 생략이 돼서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병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임대인 갑에게 매수 청구하죠. 근데 병이 나타났어. 그럼 갑에게 할까? 병한테 할까? 여전히 갑에게 합니다. 병으로 바뀌어도. 그럼 갑을 뭐라 하냐? 잘 들으세요. 임차권 소멸 당시의 소유자, 소멸 당시의 임대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잖아요. 그럼 대항력을 갖추면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대항력을 갖추면 병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6번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임대차 종료 후에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 병이죠. 자, 병도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캐도 대항력이 있다면 상대방이 되고 대항력이 없다면 상대방이 안 되고 이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자,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졌다고 말이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졌다 말이 없잖아. 그래서 옆에 제가 달아놨단 말이에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전제로 한 판례라고. 다시 한번. 자, 대항력이 없어. 그러면 무조건 갑에게. 대항력이 있어. 그러면 병에게. 아시겠죠? 그 여기는 병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돼 있죠. 그러니 대항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자, 7번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 특약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매수 청구 포기 특약은 무효, 비용 청구 포기 특약은 유효. 자, 비용 청구는 임의규정,
매수 청구는 강행규정. 그래서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자, 그럼 제가 구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줄 끈한 거 한번 보세요. 실질적으로, 자, 보세요. 자, 줄 끈한 거. 자,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리하단 말입니까? 유리하단 말입니까? 계산해야 된다, 계산. 부정이 3번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야 된다고. 7번. 자, 8번 한번 읽어보세요. 8번. 자, 8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우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토지를 빌려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끝났어. 갱신 청구를 하니까 거절했어. 그럼 말 수 있다? 매수 청구. 자,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 즉시 매매가 성립합니다. 맞죠? 그러면 임차인은 건물 매도인 역할을 하고 임대인은 매수인 역할을 하죠. 이렇게. 그럼 임대인은 매수인은 뭐 해야 됩니까? 건물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럼 을은 뭐 해야 됩니까? 건물을 넘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요게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 청구에서 건물 매매가 성립되는데 만약에 갑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면 요 집을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안 줘도 되죠. 동시행 관계니까. 그죠? 그럼 안 주고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유. 이렇게. 자, 점유를 하고 있는데 돈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적법 점유를 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을은 돈을 받을 때까지 요 집을 적법 점유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집을 사용을 했다면 사용료가 있잖아요. 그거는 반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 판례가 건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래 물었다면 쉬운 판례예요. 자, 그게 아니고, 자, 을은 집을 점유는 하는데 못을 꽝꽝 쳤단 말이야. 집을 사용을 안 했어. 그럼 집에 대한 사용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을은 대금을 받을 때까지 사용료를 안 줘도 될까요? 자, 집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없죠. 그런데 을이 요 집을 점유하고 있으면 갑의 토지를 당연히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사용료는 줄 필요가 없지만 부지의 사용료는 줘야 된다. 그런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부지. 자, 그래서 부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한다. 즉 부지 사용료는 반환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오른쪽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여기는 뭐를 물었냐? 여기 보세요. 부합물하고 부속물하고 차이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자, 부합물은 하나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 임차인이 벽지를 붙였다. 그럼 집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 벽지는 부합물입니다. 자, 부속물은 대표적으로 에어컨이죠. 에어컨. 자, 에어컨은 부합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독립이 된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독립. 자, 그러면 임차인이 벽지를 붙이면 벽지 값을 청구합니다. 근데 에어컨을 설치하면은 에어컨을 팔아먹습니다. 그걸 부속물 매수 청구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부속물이 에어컨밖에 없느냐? 중요한 거는 기억하세요. 요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읽어보시오. 자, 에어컨, 조명시설, 샤시. 샤시가 뭐예요? 샤시가 맞습니까? 샤슈가 맞습니까? 아무거나 맞다. 어차피 외래어인데 뭐 외래어, 그죠? 자, 요 세 개는 부속물이라서 임차인이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다방시설, 삼계탕시설, 보신탕시설, 다방시설, 삼계탕, 보신탕시설, 요거는 부속물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매수 청구에서 팔아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속물이냐 아니냐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부속물이면 주인한테 팔고 돈 받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속물이 아니면 임차인이 자기 돈 들여서 철거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느낌이. 아, 요거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시설. 객관적 편의시설. 요거는 그 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시설. 주관적 편의시설. 요거는 주관적은 해당이 안 되고 객관적 편의시설이 돼야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진하게 벌써 써놨네요. 객관적 편익. 그걸 기억하시고. 따라서 2번. 자,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시켰다. 이게 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시설. 그거는 주관적 편의시설. 대표적으로 삼계탕 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속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유익비에 들지도 않아요. 따라서 임차인은 매수 청구도 못하고 비용 청구도 못합니다. 자기 돈 들여서 철거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3번은 좀 했네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즉 임차인이 2번 이상 연체를 해서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잘못으로 종료가 됐죠. 이때는 매수 청구권이 없다. 자, 4번은 좀 전에 했고, 4번 중에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부속물이 3개만 기억하세요. 에어컨, 조명시설, 샤시. 부속물이 아닌 거 삼계탕, 보신탕, 사진관, 다방. 그렇게. 자, 1번에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차임의 범위. 자, 요거는 2번은 우선 제끼세요. 2번. 2번은 너무 지역적이야. 동그라미 2번은 좀 제끼라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갑이 주인이야. 아, 막걸리를 한 2잔 더 먹어야 되는데. 뭐하노? 자,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전대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차인이 됐고 이 사람이 집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갑이 동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의 안 행가하고 행가하고 두 개가 있었죠. 자, 동의 있는 전대, 적법 전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사람은 전차인은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로 줍니다. 그러면 을이 받아가지고 갑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이야기했지만 중간에 있는 놈은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 그래서 병으로부터 월세 받아가지고 이게 떼먹어버려요. 을이 갑한테 안 주고. 응? 그 떼먹고 하와이 가 있어 지금. 그래서 갑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월세를 갑이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의무를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보세요. 자,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는 전차인이 갑에게 월세를 직접 주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계약대로 하면은 을에게 주고 법대로 하면은 갑에게 주고. 자, 계약하고 법하고 뭐가 우선할까요? 아, 법이. 만약에 임의 규정 같으면은 계약이 우선합니다. 근데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법이 우선해요. 자, 따라서 병은 법대로 갑에게 월세를 주면은 거기서 깨끗하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자, 병이 갑에게 월세를 지급하면은 끝난다 그랬죠? 그 말은 갑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순간 을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는 즉시 소멸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법대로 안 하고 계약대로 을에게 월세를 사실상 주어버렸어요. 원래는 을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법대로 갑한테 줘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법에서 다시 제재를 갑니다. 자, 을한테 지급한 걸 가지고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은 잘 들으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요걸 근거로 병한테 직접 월세를 청구했습니다. 그럼 병이 나는 을에게 줬기 때문에 갑 니한테 못 주겠다. 이렇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줘야 된다고. 아시겠죠? 을한테 지급했더라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판례가 물은 거는 뭐냐? 대항할 수 없는 범위를 조절을 해버렸습니다. 자, 우리 법에는 병이 월세를 을에게 언제 줬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병이 월세를 언제 지급했는지 가지고 대항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자, 만약에 전대차 계약상에 매월 5일 월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5일이 되기 전에 지급할 수도 있고 5일이나 5일 후에 지급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대법관들은 요 전에 준 거 하고 후에 준 거 하고 어느 경우에 나쁘다고 볼까요? 전에. 짜고 미리 받아가지고 갑을 골탕 먹이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전대차 계약상의 차임 지급 시기 이전에 지급한 걸 가지고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지급했다면 대항할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병이 5일이나 5일 이후에 지급했어. 그러면 대항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이 이제 청구에 들어오면 을한테 줬기 때문에 거절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2번도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2번 옆에다가 별 5개를 별도로 좀 하세요. 자, 그게 출제되면은 실력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자, 갑하고 을 사이에 기간을 안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적시 해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를 했을 때 끝내는 방식이 뭐라고? 적시 해지.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끝내는 것을 뭐라 할까요? 혹시 기억이 할까? 해지 통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지 통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3가지 방식이 있다고. 자, 임대차가 끝나는 방식이 적시 해지, 해지 통고, 기간 만료 3가지. 자, 그러면 여기는 기간을 안정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해지 통고하면은 을의 임차권이 소멸해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게 소멸하면은 원래는 병의 전차권 요것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들어보셨죠? 자, 엄마가 죽으면 애도 죽는다. 목권이 소멸하면 작권도 소멸한다. 들어봤단 말이야. 그럼 병이 쫓겨나야 돼. 그럼 병이 너무 불안하단 말이야. 아시겠죠? 왜? 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해지 통고해버리면 병은 나가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병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병을 내보내려면은 요 해지 통고한 사실을 갑이 병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통지를 해야 전차권을 소멸시켜서 병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갑하고 을 사이에 기간을 안정했어.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어요. 그럼 해지 통고하면 임차권 소멸, 전차권 소멸, 병이 원래는 바로 나가야 돼. 자, 바로 나가야 된다면 너무 불쌍하단 말이야. 그 최소한 알고는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차권이 소멸돼서 병이 나가줘야 한다면 반드시 해지 통고한 사실을 병한테 알려야 한다. 그래서 통지를 해야 해지 통고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법 조문입니다. 자, 그러면 판례는 이걸 물은 것이 아니고 그 조문에는 이래 돼 있는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을이 2번 이상 연체를 했습니다. 연체. 그러면 갑은 해지 통고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을의 연체로 즉시 해지했을 때도 병한테 통지해야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즉시 해지는 통지 필요 없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딱 느끼기에 해지 통고하고 즉시 해지하고 어느 게 강력하단 말입니까? 아, 즉시 해지.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걸 전혀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요거는 강력한 종료 수단이기 때문에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자, 우선 밑에 보시면 해지 통고가 먼저 나와 있죠. 자,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면은 해지 통고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통지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밑에 자, 임차인의 연체익이 이기의 차임에게 달한다. 그때 임대인은 해지, 이때는 즉시 해지죠. 자, 위에는 해지 통고, 밑에는 즉시 해지. 자, 즉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차이를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지 통고하고 즉시 해지는 완전히 다르다. 해지 통고보다는 즉시 해지가 강력하다. 해지 통고는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고 즉시 해지는 통지 안 해도 대항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임법. 주임법이 좀 할 게 많습니다. 자, 1번은 참고하시고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임법이 적용되려면 주거용 건물이 돼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 반대말이 뭘까요? 주거용 반대말. 잘한다. 그리고 비주거용과 같은 말이 뭐예요? 상업용, 영업용. 그렇게. 그럼 주거용이면은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첫째, 주거용인지 아닌지 기준이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이냐, 실지 용도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건축물 관리 대장을 공부상에 표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례는 조심해야 됩니다. 실지 용도만 기준이다 그러면 큰일 나. 둘 다 기준입니다. 그런데 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요. 그럼 장사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실지 용도는 주거용, 대장에는 비주거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장하고 실지 용도가 다를 때는 실지 용도가 우선한다. 이런 이야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주거용인지 판단하는 시기가 언제냐? 언제입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시입니다. 체결시. 만약에 3월 1일 날 체결했다면 3월 1일 날 주거용이라야 주임법이 적용된다. 자, 그러면 3월 1일 날은 비주거용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단 말이죠. 5월 1일 날. 주임법이 적용될까요? 자,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어. 5월 1일 날. 그러면 주임법이 적용되나 안 된다? 안 되죠. 현재는 주거용이지만 체결 당시에는 비주거용. 여기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적용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요 개조에 임대인이 동의를 해버렸죠.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는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자, 그럼 응용된 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한번 읽어보세요. 3번. 자, 소액 임차인이 건재당권자에 대하여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이래 돼 있죠. 그러면 만약에 주임법이 적용된다면 권리가 있고 적용이 안 된다면 권리가 없습니다. 자, 3번을 읽어보니까 주임법이 적용될까요? 천천히 읽어봐라. 그래서 시간을 여기서 많이 먹는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
자, 처음에는 사무실이었죠. 그럼 비주거용이었죠. 자, 비주거용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주거용으로 변경했죠. 그럼 변경하고 난 뒤에 임차를 했죠. 그러면 임차가 내나 임대차 계약 아닙니까? 그럼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주거용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이다, 비주거용이다. 주거용. 그러니 주임법이 적용된다. 그러니 소액 임차인이 선순위 건저당권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적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1페이지 양괄호 2번, 1번, 2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림 그릴 동안에 자, 대항력의 기본기를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주인이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뭐든지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4월 1일, 5월 1일 날 주인이 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주택의 주인이 됐죠. 그럼 집에 가보겠죠. 집에 가보니까 을이 저녁을 딱 먹고 있겠죠. 그럼 병이 뭐랍니까? 니 누구 하겠죠. 그럼 을은 니는 누군데 이래 하겠죠. 자, 병은 소유자, 을은 임차인, 물권자, 채권자, 누가 세다? 물권자가 세다. 그래서 병이 나가라 하면은 못 나가겠다 이렇게 대항을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가줘야 한다면 을이 만약에 겨울에 나갔다 치면은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자. 이게 주임법이 제도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을을 보호하려면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죠. 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임차권을 뭐 하면 등기하면 됩니다. 뭐라 했나 봐. 뭐라 했나? 못 들었다 못 들었어. 응? 아닌데. 내가 아무리 맛이 가도 분명히 다른 소리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 등기했다 칩시다 그래. 등기는 뭐 토지든 주택이든 상가든 공통적입니다. 등기를 하면은 대항력이 생깁니다. 무조건. 근데 등기는 문제가 되는 게 갑의 협조하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이 협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등기로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게 대항요건 제도다 이 말입니다. 대항요건 제도. 아까 등기 대신에 뭐 전입신고나 뭐 이런 말 했구나 보니까. 자, 점유했나. 점유는 입주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키를 받았다 그런 뜻이.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하면은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병을 임대인으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갑은 지위를 상실합니다. 지위를 승계하니까 병이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합니다. 그러면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합니다. 이렇게. 여기 대항력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래 했죠. 그럼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를 하겠죠. 자,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병이 승계하기 때문에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표현을 한번 연습합시다. 자, 을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병이 임대인이고 병이 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맞죠? 그럼 그 말은 을은 임대차가 종료하면은 갑이 아니고 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한다.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은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을이 대항력을 가진 상태에서 주인이 바뀌니까 대항할 수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 됐죠. 근데 을은요, 조사를 해보니까 을의 조상하고 병의 조상하고 원수지간이야, 원수지간. 그래서 을은 병이 마음에 안 들어. 병하고 임대차 관계를 만들기가 싫어요. 그래서 을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를 제기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은 승계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럼 임차인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마음에 들면은 놔두고 마음에 안 들면 이의 제기해서 승계를 떼버리고 그럼 그때는 갑이 다시 임대인이 되고 갑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고 이래 됩니다. 자, 그게 2번이 되겠습니다.